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0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이고요.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저희 이정일 PD가 아주 힘든 이사를 고생하셨죠? 제가 이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번처럼 힘든 이사는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다시는 안 하려고요. 우리도 항상 이사 갈 때마다 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12번째 집에 이번에 가는 게 얼마나 2년 이상 살아본 집 없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우리 남편이 집을 구할 때마다 너무 진지하게 여기는 4년 살 수 있는 집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너무 웃기는 내가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그럼 고민하지 마.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4년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갔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럴 때도 있고 집주인은 제발 더 살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 마음이 바뀌어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 학교 문제 뭐 해서 맨날 그렇게 해서 2년 이상 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사 갈 때도 또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번에는 둘째 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집에서 계속 살자. 그래서 내가 비웃으면서 인생은 알 수 없으므로 둘째가 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닐 수 있는데 4년 만에 졸업한다는 것은 그냥 기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집에서 그러니까 사람 알 수 없어 진짜로. 그래서 막 웃었어요. 아무튼 얘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바보야. 맨날 그런 소리 하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냐. 내가 막 그렇게 이제 구박을 했죠. 미디어 스크랩 우리가 사실은 어제 미디어 스크랩을 안 했기 때문에요. 오늘 할 이야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먼저 KBS의 소식? KBS가 지금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죠. 네. KBS 이사회가 20일 어제입니다. KBS 새 사장 후보자를 3인으로 압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회의 이사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고요. 그 3명이 결정이 됐는데 세 분을 말씀드리면 양승동 KBS PD 그리고 이상효 세명대학교 교수 이정옥 전 KBS 글로벌 전략센터장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KBS 이사회는 일단 그 본인들의 그 득표수 이거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추후에 진행될 사장 후보 평가 시민 자문단의 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서 비공개로 일단 3명의 압축된 후보만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이력을 말씀드리면 양승동 PD는 1989년 KBS에 입사해서 한국 PD 연합회장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KBS 사원행동 공동대표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이 KBS 사원행동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업을 주도했던 KBS 새노조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2008년 이제 언론 탄압 시작 당시부터 열심히 싸우다가 파면 처분 받았어요. 근데 이후에 이 파면 처분이 이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재심을 통해서 정직 4개월로 징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효 교수 같은 경우 역시 KBS 출신입니다. 1985년 KBS PD로 입사했고요. 정책기획센터 기획팀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KBS에서 물러나서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활동하다가 지금 세명대 세절이라 그러죠.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옥 전 센터장은 1980년 KBS 입사 기자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PD 출신 2분, 기자 출신 1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한국지상파 디지털방송추진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이 세 분은 24일, 얼마 안 남았네요. 24일 후보자 정책 발표회,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서 최종 사장
투표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정책 발표에는 공개에 대해서 자문단이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문제는 KBS 노조에서 KBS 새노조에서 이사회의 이 3인 압축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성명이 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사회가 3인의 압축을 발표하자마자 약간 비판적인 논평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KBS 본부의 성명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적폐이사들이 선택한 후보가 본인들 눈에는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9년간 함께 싸우지 않은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장 후보 3인 중에 KBS 노조가 함께 싸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KBS 성명을 보면은 조금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BS 새노조도 정확히 본인들이 누구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일단 본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이 남은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귀추가 주목되지 않나. KBS 노조가 나중에는 최종으로 사장이 선임되면 어떤 입장을 낼지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누구라고 왜 안 밝히지? 민감하겠죠. 밝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아무튼 최경영 기자 페이스북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새로 집권한 정부 쪽 최측근 인사들이나 그 최측근 인사들도 믿을 만한 외부의 권위 있는 명명과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런데 KBS 안팎으로는 실세 누가 누구를 미네, 이사 중 누가 누구를 선호하네, 어딘가가 지방선거 때문에 기자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사장이 되는 것을 그 등에 지방선거 때문에 저기 정치권에서 네네. 그래서 정치적 루머나 추측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발 구식의 패러다임으로 사람 뽑지 마라. 대통령, 국회의원이 월급 받아 먹으며 주권자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제멋대로 쓰는 것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다. KBS는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이다.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수십 개의 직종에서 수십 개의 지역을 연거로 때로는 이기적으로 때로는 힘을 합쳐 일을 해야 하는 곳이다. 여기에 또 옛날의 논리가 동원되어 옛날의 논리대로 사장을 뽑으면 KBS가 과연 새롭게 바뀔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아무튼 굉장히 훈계를 하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후배들이 다 보고 있다. 그러니 뭐 어디 정치권에 줄대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당하게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 민원연도 그 지난번에 KBS, MBC 정상화 그 시민행동과 함께 공동논평을 냈었는데 그때 말한 게 그 누구도 이번 선거에 개입해서 입김을 쓰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후보들은 아무도 만나지 말아라. 어떤 로비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그 자기 PT 잘하고 그동안의 삶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KBS 성명이 이런 게 나와가지고 사실 이런 잡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MBC 사장 선임 당시와 비교하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 중에 뭐 최소한 한 명은 KBS 노조가 볼 때는 함께 싸우지 않았던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KBS 노조에 따르면 적폐이사들이 추천한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MBC 사장 선임 절차 때는 이런 잡음이 없었어요. 우리 그때 기억하지만은 세 분 최종 압축된 세 분 모두 굉장히 개혁 의지가 아주 넘쳐나는 분들이었고 각양각색의 어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놓고 그동안 이상한 보도 낸 사람들은 전부 배제시키겠다는 공약도 낼 정도로 흥미진진한 구도였고 노조에서도 이런 성명이 나온 바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KBS 사장 선임 절차에서 이런 성명이 나와서 조금은 안타까운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와 더불어서 재밌는 거는 우리 잊혀진 이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분 해임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돼. 이제 한 달 됐네요. 지난달 22일 날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알고 보니까 지난달 31일에 서울행정법원에 본인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서 본인 이 취소 소송,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야, 이거는 대통령한테 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MBC도 이랬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어쨌든 고 전 사장은 KBS 이사회가 본인에 대한 해임 절차를 돌입할 때부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할 일 하셨다. 아무튼 뭐 열심히 하고 계신다. 뭐 이 정도로. 예. 지금 연합뉴스 새 사장
선임에 관한 일정이 어저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박노항 연합뉴스 사장이 19일자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뉴스통신진흥회가 후임 사장 선임 절차 논의에 착수를 한 건데요. MBC 방식을 모델 삼아서 공개를 원칙으로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연합뉴스 사장 공모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또 모두들 준비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우편입니까? 이번에는 온라인 없습니까? 모르겠네. 내가 단기 계약직이죠? 네, 별로예요. 이번에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KBS보다 좀 약하다. 그러나 아무튼 연합뉴스 괜찮습니다. 예, 연합뉴스 사장 추천위원회는 23일 구성돼서 26일부터 활동을 개시하고요. 3월 5일 사추위 서류 심사를 거쳐서 5명의 후보가 압축되고 6일 5명이 이제 정책 발표회를 해서 최종 3명의 후보자가 진흥의 최종 면접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그래서 최종 면접에 3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선임이 되는 거죠.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됐는데요. 진흥의 이사가 3명이고 노조 추천 외부 인사 1명, 진흥의 노동조합 공동 추천 인사 1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추위에서 일단 이사 중에는 김세은 이사, 김동규 이사 그리고 윤재웅 이사 이렇게 3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노조 추천 외부 인사는 이강택 언론노조 전 위원장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나머지 한 분, 그러니까 노조와 공동 추천하는 이분은 아직 보도가 안 나와 있어요. 뉴스통신진흥회의 김세은 교수님이 진흥회 대변인을 맡으셨는데 선생님이 말이 연합뉴스의 특성상 투명성과 공개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MBC 모델을 참고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어 연합뉴스 구성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것까지 합의를 이뤘다. 방청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일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 논의할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부지런히 마련을 했는데요. 사실 기자회견 되게 이제 여러 단체가 같이 하는 건데 민원연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자유언론신천재단 그리고 창교육학부모회 NCCK 언론위원회 이렇게 해서 여러 언론단체들이 이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용이 아주 정말 우리 박성훈 대표님이 자주 하는 표현에 의하면은 거룩한 말들,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위주예요. 그래서 결격 사유를 우리는 이제 이번 사장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지난 시기 정권에서 연합뉴스가 편향 보도를 하거나 주도하거나 그런 관여한 인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언론적폐 청산과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공정보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연합뉴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조건을 내놨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피를 많이 묻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연합뉴스 사장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 자성이 더 필요하다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요번에 최근에 YTN에 갔다 왔었잖아요. 기자회견 하느라고. 갔는데 사실 기자회견장에서는 바깥에서 기자회견 할 때는 노조원들이랑 같이 이제 노조원이 이렇게 병풍처럼 뒤에 쫙 왜냐면 우리가 시민단체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 사람만으로는 딱 뭐라 그러지 프랜카드 하나를 채우기 벅찼어요. 근데 막 갑자기 우르르르 노조원들이 나오더니 진짜 이렇게 완전히 감싸줬어요. 저희를 전체를.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사람 많이 온 것 같다 보여서 좋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기자회견 당시에는 별로 그런 느낌을 안 들었는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너무 추워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 YTN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노조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려고 커피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박진수 지부장이 저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연의 김환경 사무처장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내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왜냐면 그날 무슨 기자 김대근 기자가 또 이거 얘기했는데 저희가 앵커가 와가지고 인사를 해서 제가 또 막 어떻게 막 이랬는데 왜 내 이름을 또 말하지 저분이 왜 저러지 막 이랬는데
종편에 뭐 제가 어느 방송에서 한 얘기를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막 하면서 YTN 또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너무 관성화돼서 뭐 종편이랑 똑같아진 것 아닌가 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되고 이것은 그 정치적인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완전히 환골탈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막 자기들끼리 막 맞습니다 막 그러면서 되게 있는 거 알고 그렇게 몰라. 그러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망신 주려고. 김원경 사무처장은 우리의 적이다. 저 지금 있는 거 봐라.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걸 알았던 건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제가 나중에 커피를 마시고 살살살 나오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끝나고 그분들은 다 헤어졌는데 여기 계신 줄 알았으면 커피를 우리가 사드렸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막 그러고 제가 얼굴을 막 가리고 총총히 도망을 왔는데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노력 이게 정말 안에서 내부에서 노조냐 비노조냐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박노왕 한 사람 때문에 그 지금의 현재의 연합뉴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그 뭐라 그래 준비가 안 된 실력 없는 기사가 너무 많잖아요. 실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악의적인 기사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자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상층부만 바꿔서 그러면 뭐 해결이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딴 사장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내부적인 노력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장은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정상화해야 되는데 이게 쿵짝이 맞아야 된다. 위에도 제대로 돼야 되지만 밑에서부터 자성의 목소리 국민들이 지금 연합뉴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냉정하게 보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서운하실 건데 그 연합뉴스 기자들은 왜냐하면 자신들은 뭐 굉장히 노력하고 우리도 다 노력하고 우리 노력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좀 냉정하다라고 하시겠지만은 그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 막연하게 누구만을 비판하기에는 연합뉴스에 떨어진 신뢰도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회인데 연합뉴스는 상대적으로 물론 열심히 그동안 또 싸워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연합뉴스는 상대적으로 이 대중들과의 소통이나 호흡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하는 시민단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통이 있습니다. 저희 모니터 결과를 보고 싫어하는 그 항의도 있고 아니면은 좋아해주는 자기네들 비판했지만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YTN만 해도 저희가 미안할 정도로 모니터를 그동안 많이 못해줘서 해달라고 부탁하실 때도 있었고 지금 YTN 한참 저희가 제보가 많아서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네 욕하는 건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더 해달라 그러고 이런 반응이 있고 KBS, MBC도 그런 반응이 늘 있었고 근데 연합뉴스 TV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니터를 해도 저희 2016년 총선 때도 연합뉴스를 아예 대상으로 정해놓고 따로 모니터를 해서 보고서 많이 나갔거든요. 우리 항의 많이 받았어요. 항의는 몇 번 있었어요. 이런 걸 왜 하시는 거냐고. 예, 항의는 있었지만 차라리 그런 거라도 있을 때가 나아요. 지금은 저희 연합뉴스 TV 지금 꽤 자주 회자되거든요. 저희 보고서에서. 이제는 그런 연락조차 없습니다. 항의 전화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느낌? 밖에서 뭐라고 비판을 하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귀를 열고 또는 그런 쪽에 귀를 열자고 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번 사장 선임을 통해서 좀 그런 거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인데요. 이건 봉우 씨가 할 줄 알고 잠깐 남겨뒀던 건데 이건 그냥 정말 쉬는 코너기 때문에 재밌어요. 꼭 전문가가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 훈훈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Y팀 조합원들이 지금 설을 맞아서 파업하느라 오랜만에 설 연휴를 다 쉬어봅니다. 이러면서 모여서 최남수 사장에게 다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설맞이 편지를.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좀 깨알같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똘똘 단합된 적이 없습니다. 투쟁 동력 저하는 걱정 마시고요. 나가서 4대강 자전거길이나 신나게 달리세요. 뭐 이런 거. 뭐 공정방송, 뭐 사장님은 집에 가고 YTN은 공정방송 가자. 뭐 이런 거 해줬고요. 이런 것도 있네요. 사진으로 여보 미안해 남수 가면 집에 갈게. 뭐 이런 거. 네, 이런 뭐 메시지도 남겨주셨고요. 네. 그래서 진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승자와 패자가 이미 결정돼 있고 승자는 YTN 조합원과 국민이고 패자는 최남 수사장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승리할 때까지 싸우자라고 격려를 서로 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런 깨알같이 재밌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 YTN 소식이 너무 없어서 그냥 한 번은 또 이렇게 또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독려하고 계시다. 네. 미디어오늘 보도인데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들, 직원들이 야근을 하지 않고 야근을 한 것처럼 속여서 시간의 수당을 수령한 데 대한 실태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걸 조사한 겁니다. 아니 심의위원회 뭐야 이게? 이거 굉장히 황당한 이거 황당하네. 일인데, 그러니까 술 먹으러 나가서 술 먹고 다 먹고 잠깐 사무실 들어와서 야근 찍고 나가는 거예요. 동료들끼리 당번을 한 명 정해서 그 한 명이 그냥 끝까지 남아 있다가 돌아가면서 다 찍어주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이게 되게 공무원들이 많이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굉장히 여러 번 걸리고 한 10년 전에. 그 회사에 가면 밤에 술 취한 상태에서 찍으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방심위가 그동안 일을 너무 안 해서 저희가 참 짜증이 났었는데 이러고 안 가셨다. 일은 안 하고 야근은 찍으셨다. 뭐 이런. 네, 그래서 아무튼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방통위가 방통심의의 기각 경고 조치를 하거나 부정 수령 사실이 드러난 직원들에 대해서 환수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직원들은 이 시간의 수당을 시간에 근무를 했을 때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다. 시간 수당 하던 안 하던 그런 여기는 여기 기사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부정 수령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방통심의가 공적 기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칙적인 기금 관리가 필요하다. 4기 방통심의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아니 시간 외 수당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 외 수당은 시간 외로 근무를 해야 주죠.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건 제대로 선배가 알려주죠. 굳은 돈. 이거는 이렇게 찍어야 된다. 관행이라고 하는 게 다 불법이네. 관행이라고 하면. 세상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게 너무 많죠. 너무 많네. 저희가 지금 방통심의위에 그러니까 바란다라는 공개 의견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이제 아마 내일은 발표를 할 건데요.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은 저랑 이제 김세욱 부장이랑 둘이 계속 이거를 이렇게 다 내면 사람들이 읽을까 너무 긴데 할 정도로 방통심의위에 대해서 문제 지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요거 얘기 나오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방통심의 이 사무처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들이 기각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거기에 오는 위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회의에만 참석하는 분들이고 상임위원이 있긴 하지만 상임위원들조차도 사실은 민원을 직접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서류를 해줘야 보잖아요. 근데 그 서류를 만들어주는 게 방통심의이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민원에 대해서 이거는 의미 없다, 이건 문제 없다, 이거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다 기각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민원연이 여러 번 모니터를 했지만은 우리가 제안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되게 많이 계속 여러 번 그 방통심의 심의위원들한테 항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방송소위에 제출은 한대요. 기각을 한 건이 몇 건이다 이번 주에. 그런데 그걸 보고 그 제출을 했을 때 방송 소위에 있는 위원들이 그걸 꼼꼼히 보면서 이런 걸 왜 기각했어라고 그걸 인지해서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그냥 보고 받으면 그러고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말은 보고하는 거지만 사실상 그건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심의위원도 문제고 사무처가 그렇게 다 하도록 냅두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너무나 우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 방통심의의 어떤 처리 과정 있잖아요. 민원 처리 방식 이거는 분명히 완전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게 직원에게 정권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왜 기각을 닫는지 하며 기각됐을 때 어떤 뭐 다른 방식으로 또 한 번
뭐 다시 재심을 한다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게 기각될 수 있잖아요. 실수로 직원의 실수로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처가 정말 심각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저번에 강상현 위원장 취임식 그거는 여기서 얘기했었나요? 제가 혹시 없을 때 강상현 위원장이 취임식을 했잖아요. 1월 30일 날. 취임식에서 강상현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새 정부 들어서 언론 정상화, 공영방송 정상화 등 정상화란 말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심의기관의 독립성을 종종 의심받아왔고 심지어 심의위를 심의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본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조직과 인사, 제도 및 규정을 바꾸어 나갈 것이며 그러한 목적에 배치되는 부분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정리 및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 위원장 수임사에서 언급한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 발표할 때. 야. 사무처에서. 보도자료에서 뺐다는 보도자료에서 그걸 뺐어요. 사무처에서? 네. 와. 야, 이거는 빼박이네. 사무처에 적폐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인정한 거네, 자기도.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왔냐면 새 규제 로드맵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이 말만 들어있는. 아니 그런 거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 거를 위원장한테 검토 안 받고 그냥 나가나요 원래? 그러게. 위원장 이게 무소불위에 정말 대책 없이 웃기는 사람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무튼 이상한 조직인 거죠. 아니, 그래서 위원장이 한 말을 자기네들이 고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관장 취임식 어느 기관이든 기관장이 취임할 때 그 읽는 그 글이 사실은 취임사 전문을 배포하는 게 관례예요. 근데 그걸 하지도 않았고 사무처에서 위원장이 한 그 이 중요한 말을 싹 빼버리고 다른 말이 들어있는 순화시킨 워딩을 완전히 세탁해버린 거잖아요. 순화시킨 그런 취임사를 내보낸 거예요. 그런 책임자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관행 때문에 뭐 시간의 수당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 물론 돈 몇 푼 그것도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그 방송 기금이잖아요. 방발 기금이잖아요. 그걸로 되는 것 때문에 아깝기도 하지만 일 자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방통심이 정말 전반적으로 다 흔들어야 된다. 저는 위원장이 정말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목적에 배치되는 부분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정리 개선해야 된다. 진짜 칼을 휘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 기각 문제도 사실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가 민원을 내면은 사무처에서 우리가 내는 민원의 평균적으로 70%는 기각시킵니다. 네. 10개 내면 7개는 다 기각이에요. 네. 3개밖에 심의 테이블에 못 올라가는 감각이 없어요. 건데. 문제 의식이 없어 방송에 대한. 이제 기각하면 자기네가 기각한 사유도 써줘요. 결과 나왔을 때 그 사유가 복붙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을 다 붙여넣어서 그냥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제가 봤던 가장 웃긴 사유 중에 하나는 보통 저희가 왜곡 보도 아니면 또는 오보 또는 선정적인 발언 이런 게 보통 심의에 들어가잖아요. 네. 가장 웃겼던 기각 사유 중에 하나는 다른 방송사들도 다 이렇게 한다였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그럴 거 심의위원 왜 있냐.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놀라운. 예. 다른 데도 다 하는데 뭐 얘네만 그렇게 문제 삼을 수 있니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전반적으로 지금 방심위의 그 사무처는 다른 물론 지금 방통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러니까 여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방통심의는 민간기구지만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적인 일을 하죠. 예, 그 일에 걸맞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사명감 그리고 그 부담감 이걸 분명히 느끼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참 권력은 센데 너무 좀 무개념인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좀 그 비중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속 터집니다. 아무튼. 또 언론계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이거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 이번에는 YTN인데요. 이번에도 YTN이에요. 그렇죠. 저번에 기자가 한 분이 있었죠. 네. 예. YTN PD가 사내 성추행으로 인사유예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지난번 그 YTN 기자였죠. 예.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거고요. 사건은 2015년에 발생했는데 피해자한테 경위서까지 받아놓고서 YTN 측이 가해자한테 별다른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은폐하려다가 안 됐다.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늦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시 처리를 하게 된 게 다행이네요. 그나마. 예.
이게 그러니까 YTN 관계자 측의 말에 따르면요. 이 사건은 2015년 발생했는데 이게 최근 다시 공론화가 되면서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관계 조사를 했고 징계 사안인지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그렇군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왜 다시 불거졌냐면요. 지난 19일 날 오픈 채팅방 방송계 갑질 119에 YTN에서 사내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이 글에서 YTN에서 작가로 일했다는 글쓴이가 2015년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PD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고요. 사건 직후에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까지 폭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등 떠밀린 상태로 일이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뭔가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건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도 연달아서 전달드릴게요. 미디어스 기자수첩입니다. 이거는 윤수영 기자의 기자수첩인데요. 제목은 여기자를 기자로 바로잡습니다. 입니다. 좋은 기자수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목 그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썼던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어요. 예. 네. 연합뉴스 기자가 타매체 기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는 그 소식을 전한 사건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에서 피해자를 표현할 때는 여기자라는 표현을 써서 성별을 표시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런 표현이 없었다. 그러니까 굳이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표한 기자수첩입니다. 근데 원 기사가 이제 사실 저는 그 방송 끝난 다음에 다른 걸로 트위터를 검색하다가 그 기사가 트위터에 돌고 있는 것을 봤어요. 원 기사가. 그때 트위터에 돌았던 그 내용은 왜 이 기사는 또 남자 여자 중에 여자 피해자 성별만 얘기를 해? 둘 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둘 다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야? 라면서 이상하다? 막 이런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맞아 이상하네 그러고 보니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기자분이 그런 어떤 지적들에 귀를 기울여서 스스로 반성하는 기자 수첩을 쓴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처장님 인터뷰도 있네요. 네, 처장님 인터뷰도 있고. 그러니까 본질은 이건 것 같아요. 뭐 안 쓰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기본적으로 성폭력 자체가 어떤 젠더 폭력의 속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걸 표기해서 여자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뭐 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여자라고 표기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여기자 이렇게 표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의식을 기사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자라고 소비를 해버리면 사실 여기자 뭐 아니면 뭐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여라는 그걸 붙여서 표현했을 때 주는 어떤 인상만을 소비한다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좀 그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미디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인권보도준 측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전문지 특히 이제 어떤 직업에 여자를 붙이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꼭 그게 뭐 전문직이건 뭐건 간에 여자를 그냥 서로 아무것도 안 넣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그 표현에서 뭐 파이어맨 그러면은 그 소방관을 남자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없애고 그 성별이 느껴지지 않는 새로운 그 신조어로 이제 만들어서 다 바꾸고 그런 운동이 한 20년 전에 열심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뭐 단어 자체에 여자를 꼭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식의 직업 단어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왜 억지로 자꾸 여순경, 여경찰, 여학생, 여중생, 여대생, 여기자 뭐 이런 거를 자꾸 넣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제가 이거 교육할 때 모니터 교육할 때 그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냥 김원경 가로 열고 그냥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면 된다. 요즘은요 좀 덜해졌는데 옛날에는 김원경 가로 열고 여 50세 이렇게 쓰거나 그건 보통이고요. 여자일 때는 가로 열고 여예요. 여자가 아니면은 김원경 50세예요. 그러나 여자일 때는 김원경 가로 열고 여 50세 이렇게 쓰고요. 특수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장애잖아요. 남자는 절대 쓰지 않죠. 그러면 김원경 가로 열고 장애 3등급. 무슨 장애 3등급. 가로 닫고. 나이 안 써요. 지네들 맘대로야. 낙인 효과래 거의. 거의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신문에 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걸 계속 우리가 문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쓰지 마라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등급을 예전처럼 안 쓰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여경찰 뭐 이런 말들을 자꾸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기사의 어떤 미담이나 그 기사가 생각하는 애초의 취지 이게 다 완전히 변질되고요. 굉장히 얄딱꾸리한 그 정말 성적 대상화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지금도 제가 가끔 가다가 일부러 쳐보거든요. 요즘은 그런 단어를 얼마나 쓰나 사람들이. 근데 뭐 이런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새내기 여순경 맨발 감동 물결 치매 노인의 신발 양말 신켜 이런 기사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경찰이 새내기 경찰이 치매 노인한테 신발 양말 시켜줬다 그건데 새내기 여순경 이게 제목이 벌써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미모의 여순경 화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뭐 간호사 이런 직종에 대해서 더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저는 그래서 그 미디어스 기자에게 그냥 무조건 여자를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다 알고 여성이 당했다. 이게 젠더 폭력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그래서 풀어나가면 된다. 그거를 꼭 그 여기자가 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우리 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기사로 그렇게 해서 그 기사 내용에서 젠더 폭력의 심각함을 잘 설명하시면 되지. 내가 좋은 취지로 이게 젠더 폭력이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자를 썼다. 이거는 변명받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아무튼 조금 이 부분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은 훨씬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은 씨가 먼저. 네네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 롯데 신동빈 회장이 판결을 받았죠.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네. 네. 최순실 씨랑 같은 날이었어요. 13일 1심이었고요. 네. 여기에서 생각보다 조금 사람들이 저 구속됐네? 라면서 놀랐었죠. 이게 징역 2년 6월 그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보통 3년 이하면은 불구속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근데 집유도 안 나왔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재용이랑 이렇게 달라? 네. 아니, 이재용은 지금 훨씬 더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은 말도 대주고 아예 그쪽에 선을 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신동빈 이 롯데 측 사례는요 돈만 줬어요. 그 재단을 통해서 돈만 준 거예요. 말을 안 줬어요. 예, 말을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뭐 이렇게 뭐 사주거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런 건 안 했단 말이에요. 돈만 줬는데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넣어주거나 하지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세탁 안 하고 그냥 거래를 한 거죠. 이제 돈만 줬어 정말. 뭐 삼성처럼 막 그 최순실 만나려고 독일로 뛰어가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부족했어. 예, 근데 이게 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안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그런 상황이 돼서 사람들이 쟁점이에요, 구설수가 돌았어요. 이거 재판부가 그럼 역시 삼성을 봐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지난번 이재용 그 항소심이죠 2심과 이번 최순실 1심 판결과 관련해서 다른 점과 뭐 같은 점과 뭐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쟁점 중에 하나가 삼성 봐주기예요 계속. 맞아요. 근데 삼성 봐주기로 볼 수 있는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정황을 했어요. 두 기업에서 돈 줬죠. 네, 돈을 주고 뭔가 그게 다 기업 승계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비묘하게 약한 처벌이 나오고 한쪽에는 예상보다 좀 아주 강하게 처벌이 좀 나왔다. 그러니까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처벌이 나왔다. 그렇죠. 네. 그게 일단 하나의 쟁점인 거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 1심이나 이재용 항소심이나 똑같이 여전히 삼성의 승계를 위한 청탁이 없었다라는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가 그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아무리 봐도 우리 재판부가 삼성만 좀 틱팔칙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업을 우대해주는 그 와중에서도 역시 그 중에서도 왕은 역시 삼성이다. 이런 생각을 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확인을 하게 된 그럴 수밖에 없죠. 결과 자체가. 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방송사들도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나. 네,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방송사도 있고 함께하지 않는 방송사도 있었습니다. 네, 우선 세 가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인정했는지 이 문제를 좀 집중을 했느냐. 두 번째는
신동빈 회장이 좀 억울한 상황 아니냐. 이재용을 봐준 거 아니냐. 요 문제를 받느냐. 세 번째는 그냥 신동빈 회장 선고 그 자체에 대한 반응은 또 어땠냐. 요 세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 인정 문제에서 가장 열심히 보도한 건 MBC입니다. 아예 톱보도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앵커가. 안녕하십니까. 국정을 제멋대로 주무르며 이속을 챙긴 죄로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는 오늘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로 얽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의 관계에 특히 주목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러고서 그 이어지는 보도한 세 건에서 계속 이재용 얘기를 해요. 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삼성이 갖는 뇌물 혐의에 관한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줬던 판결 취지와 비슷하다. 그러면서 뭐 요구한 뇌물 얘기하고 삼성 그 경영권 승계 작업 없었고 청탁서 없었다는 논리가 반복됐다라고 분명히 짚어주고요. 이거를 삼성 특혜 판결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부정했다는 점은 또 한 번 삼성 특혜 판결 아니냐는 논란이 짚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JTBC 같은 경우는요. 첫날에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SBS, JTBC가 첫날에는 좀 약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직접적인 지적을 내놓진 않는데 JTBC는 다음 날 좀 제대로 분석 보도를 하면서 이걸 언급을 하고요. 문제는 KBS하고 TV조선인데요. KBS 같은 경우는 보도 제목이요. 이재용 항소심 이어 삼성 청탁 없었다. 이재용 항소심 이어 큰 따옴표 상som 청탁 없었다. 그렇지. 그게 네. 이제 좋다는 거지. 네. 얘기하는데 자, MBC 관련 보도 제목은요. 승계 현안 없었다. 또 피해간 이재용. 그렇죠. 이 벌써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네, 전혀 다르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TV조선은요. 더 노골적입니다. 톱보도 제목이요. 큰 따옴표 최고 권력자 친분 바탕 기업 뇌물 강요. 네. 네, 최고 권력자는 여기서 최순실 박근혜죠 다. 그다음에 온라인 송고용 제목은요. 국정농단 책임 대통령과 최순실입니다. 이재용은 빼. 네, 기업인을 다 뺀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재용은 당연히 빼주고 신동빈도 지워준 거죠. 네. 이제 철저하게 박근혜 최순실만 때리겠다. 네, 그쪽으로 그렇죠. 죄를 몰겠다. 그렇죠. 그겁니다. 삼성 승계에 대한 언급 역시 뭐 제대로 된 게 없고요. MBN 같은 경우는요. 보도 말미에 다만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은 뇌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이게 삼성 봐주기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네. 자, 채널A는 언급을 아예 안 합니다. 이 부분을. 네. 이렇게 말하느니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예상 가능한. 네. 네, 놀라실 거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삼성 이재용 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느냐? 요거 제일 열심히 한 게 SBS입니다. SBS는요, 아예 별도 보도를 내놓고요. 같은 요구받은 뇌물인데 판단 달랐다라고 지적을 해요. 보도 제목이고요. 앵커 멘트에서 자, 신동빈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반면 신동빈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때문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특별히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라고 앵커 멘트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뒤에도 계속 기자도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네, JTBC는 첫날에는 또 약하게 하다가 14일 날 분석 보도를 내서 판결문 분석 보도에서 이걸 짚어주고 있고요. 13일 날 바빴나 보다. 13일 날은 그냥 정말 상황 전달만 대충 하고요. 네, 그러니까 깊이 있는 분석 보도는 사실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MBC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직접적인 지적은 아니고 간접적인 의혹 제기 정도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요. 이 보도에서 이걸 언급합니다. 요구형 뇌물 풀려나고 구속되고 왜? 라는 보도인데요. 14일자 보도예요. 다음날 보도인데 이거는 두 판례를 비교를 하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들에게 관행처럼 적용되어 온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공식이 깨질지 주목됩니다라는 멘트를 보도 말미에 붙여놔요. 그러면 마치 이게 뭔가 재벌 총수들을 봐주기 위해서 걱정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인 것 같잖아요. 근데 두 판결 내용을 비교하는 그 리포트 정작 그 내용 안에는 이재용 2심 재판부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없어요. 헐? 삼성 봐주기를 지적하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네. 오히려 리포트 도입부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운명을 가른 건 요구형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 차이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 차이라는 표현은 뭐죠? 그냥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인 선 안에서의 다른 판단을 했다는 정도의 설명으로 오히려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면죄부를 준 굉장히 자제한 거죠. 네,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바지를 내린 건 TV조선입니다. 이번에도 여상원 씨가 등장을 했는데요. 아유, 네. 그분 뉴스에도 나와요?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이재용 나왔을 때 너무 웃으면서 방송에서 제가 그 캡처 짤 공유했잖아요. 네. 네. 신동욱 앵커하고 여상원 변호사가 대담을 한 보도입니다. 최형량 근검 박 재판 영향은 이라는 보도인데요. 여기에서 신 앵커가 이 부회장과 신 회장 판결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자,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어줬는데 이제 비슷한 혐의들이 있는 걸로 국민 여러분들은 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동빈 부회장은 또 오늘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엄청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근데 참 들을 쓸모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두세 탐해가 다른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에 의해서 피해자적인 성격이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를 했고요. 이번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 액수가 우선 그 2배 정도입니다. 예. 70억이죠. 거기다가 롯데 면세점 면허라든가 그냥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것이다. 두 개의 사건을 확연하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이건 재판부가 사실 인정하기에 따라 다른 건데. 그렇죠. 네. 원래는 이재용 부회장도 1심에서는 더 비슷했어요. 아니, 더 커요. 네, 더 크기도 하고. 예.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얘가 더 뇌물이 많고 당연히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주 정색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신동욱 앵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네. 이러고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건을 확연하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두 재판부가 다 합리적인 선 안에서 또 판단을 네. 했다는 그런 주장인 논란 될 필요 없다는 것이 지금 TV조선의 입장인 거죠. 네, 채널A MBN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아주 최소화해서 뭐 제대로 말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빈 회장 선고 그 자체에 대한 반응을 봤는데요. 이걸 왜 봤냐면 우리가 기업 총수에 대한 어떤 뭐 선고가 나오면 다 이 기업의 미래, 리더십 부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나왔나? 그런 보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또 나왔나 봤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네. 요거 3개 매체에서 내놨어요. 다 하진 않았군요. 네, 다 안 했어요. 딱 3개 매체에서만 내놨는데. KBS, TV. 죄송한데 얘기 한번 들으시고요. 저 그렇게 관성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급해요. 저 퀴즈도 안 듣고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네, 뭘 하냐면 3개 매체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한 어떤 잘못보다 기업의 위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부각을 하고요. 이 사람이 이 중에 일부 매체는 이 사람의 생일, 생일을 얘기하거나 평창올림픽이 이 사람 때문에 위기를 겪을 것이다라는 어떤 위기론을 확장하는 그런 보도까지 내놓거든요. 그래서 3개 매체를 일단 한번 맞춰보시죠. 신동빈 회장이 무슨 협회장이에요? 그 스키 쪽인가? 아무튼. 네네. 네, 맞아. 뭐 TV조선 채널A, KBS겠지 뭐. KBS 채널A, MBN. KBS 채널A, MBN. 아무도 못 맞춘 모양이다. 아주 미묘합니다. 그러면 2번 기회 안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맞출 때까지 기회를 드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네. KBS, TV조선, MBN. 채널A가 안 했네. 채널A는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건가 봐요. 참고로 채널A는 신동빈 회장을 이렇게 뽑아서 쓴 기사 자체가 없어요. 아예 무시하겠다. 대박. 네, 신동빈 회장을 제목으로 뽑아서 막 부각한 보도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게 이들의 전략인 거죠. 네. 그러면 이 KBS, TV조선, MBN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KBS, TV조선은요. 선고 당일인 13일부터 그룹 차원의 충격 그리고 일부 사업의 차질을 우려한 보도를 내놓는데요. 놀랍게도 혐의보다 그걸 더 부각합니다. 네. 네. 그게 더 충격이다. 70억 뇌물은 껌이란 거지 뭐.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요. 기자가 리포트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담한 표정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면서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롯데그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충격에 빠졌고 일부 사업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나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재판 이후 평창에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구치소로 가게 됐습니다. 야, 네. 평창 못 간 게 그렇게 걱정이 되니? 걱정돼. 신동빈 네. 회장님이. 그리고 관련 보도의 온라인 선고 제목에도요.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롯데그룹 충격이라고 해놓고 있고요. 네, 롯데그룹의 충격보다 지금 사실 국민들이 더 충격을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상황이고요. TV조선은요. 보도 제목이요. 예상밖 법정 구속 50년 만에 총수부재. 더 좀 세죠? 네. 똑같아요. 구조는. 앞에서 신동빈 회장이 뭐 혐의가 인정돼서 구속됐는데 롯데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고 앵커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기자가 그러니까 보도 내용의 거의 한 90% 리포트 내용의 90%를 롯데 측의 힘듦 호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견뎌나갈 것이냐. 우리 총수님이 없는데. 난리예요. 막 롯데 면세점 얘기도 나오고. 네. 막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지 같아. 약속 무슨 계약이라도 하나? 네, 참. 재벌들이랑.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잘못을 끼쳐서 사실 그룹이 피해를 본 거다라는 그게 아니라 법원이 과도한 판단을 내려서 법원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거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느껴져요. 보도들을 보면은. 네. 다음 날에도 TV조선이 또 보도를 내는데요. 이번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신동빈 회장 물러나야 또 경영권 분쟁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원래 경영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형제간에. 왕자의 난이 진행 중이죠. 네. 그러니까 기회다. 그쪽에서는 아유 뭐 저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러면서 치고 나온 거예요. 신동주의 반격 막 이런 기사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러면 담담하게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아주 묘하게 신동빈 회장을 좀 불쌍하게 묘사를 하는. 왜냐면 이게 이런 설명을 해요. 기자가 신동빈 회장이 생일을 맞았다는 점. 그리고 그가 생일날 구속됐나 그래요 아마. 그 다음 날이 생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2월 14일이 생일. 이렇게 필요 없는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MBN 보면 MBN TV조선 보면 또 이렇게 알게 돼요. 신동빈 회장의 생일이 2월 14일. 생일날 그렇게 담담하게 또 구치소에서 사람들을 맞이해서 담담하게 앞으로 잘 해나가라라고 조언을 했는데 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오늘이 63번째 생일입니다. 부회장단이 면회를 가 10여 분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이 와중에 또 흔들기에 나서는 이들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내놨고요. 재밌는 건 MBN인데요. MBN은 이틀 동안 생일 얘기를 합니다. 이틀 동안? 네. 왜냐하면 첫날 13일 그 보도에서는요. 뇌물 70억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이라는 보도로 해서 좀 그냥 앞부분엔 혐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를 해요. 근데 기자가 마지막 멘트로 갑자기 생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된 신동빈 회장은 평창올림픽 현지에서 생일을 맞으려던 계획 대신 구치소에서 63번째 생일을 맞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제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생일을 누가 물어봤다고? 누가 일부러 써준 것 같다 막. 일부러 대본에 써준 것. 네. 그리고 다음 날에도요.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수장을 잃은 롯데그룹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 한국스키협회 회장으로 국제스키연맹 집행위원으로 원래 평창에서 생일을 맞으려고 했는데 이 또한 다 취소됐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아니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었는데 지금 취소돼서 속상한가? 왜 이렇게 이거에 집착하는 거죠? 거의 안 해도 되는 정보들이에요. 전달 안 해도 되는 정보들. 보도 말미에 붙인 정도도 아니고 이건 앵커 멘트에다가 붙인 거면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자도 롯데그룹이 창사 51년 만에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총수를 잃은 롯데그룹뿐 아니라 평창올림픽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말이 되냐 그게? 왜? 뭐 별 이상한 소리라고 제 써. 얘기 들어보세요. 한국스키협회장이자 국제스키연맹 집행위원 자격으로 오늘 집행위원회 만찬을 하기로 했지만 취소됐고 해외 스포츠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도 모두 무산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롯데는 물론 올림픽 조직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창올림픽
신동빈 회장이 그 사람 몇 번 못 만났다고 평창 올림픽이 왜 위기가 옵니까? 예, 전 선수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니 다른 사람 뽑아야지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저분이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말을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사람 저게 안 될 정도야라는 의미. 제가 볼 때는 대다수 국민들은 신동빈 회장이 스키협 회장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보면은 그리고 뭐 사실 만찬이라는 게 밥 먹으러 가는 건데 그거 안 갔다고 대리인이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해도. 네, 그래서 거의 이거는 올림픽을 위해서 이건희를 풀어줘야 된다는 논리급에 그게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면서 김종환 스키협회 총무이사의 멘트. 이분이 없어서 참 대체할 사람이 없다. 뭐 그런 멘트를 또 소개를 해주겠다죠. 대체하세요 빨리. 네. 그래서 참 당혹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MBC, SBS, JTBC는 예상하신 대로 이런 보도는 내놓지 않았고요. 그냥 재판부 판단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아주 전혀 본질도 아니고 낼 필요가 없는 보도들이에요. 두 번째. 내서는 안 될 보도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참 이상한 보도들을 역시 내놓고 있다. 근데 저도 신동빈 회장 판결 나왔을 때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려고 기사를 검색을 하잖아요. 신동빈 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잖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런 보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검색만 해도. 평창, 롯데 위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너무너무 많아요. 총수 공백은 진짜 기본적으로 깔려 나오고 너무 많아요.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오히려 판결을 분석하는 보도를 찾기 힘들어요. 검색으로 하면. 그죠. 네. 그래서 판결 분석을 내놨을 것 같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게 나아요. 맞아요. 거기 들어가서 검색하는 게 나아요. 아예 그 언론사로 체크해놓고서 검색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포털에서 그냥 생으로 신동빈 판결 검색하면 이런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네, 놀라울 정도로. 생일을 알게 되고. 제가 오랜만에 해서 놀랐어요.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보도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다. 이거 TMI다. 알고 싶지 않아. 네, 정말 이거 불쾌하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생일 축하드리고. 네. 늦었지만. 네. 예. 신문모니터 보고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특히 중앙일보가 이거를 많이 했는데 신동빈 회장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업 정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보도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최순실 판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아일보가 보도를 가장 적게 해서 5건을 2월 14일 날 했고요. 한겨레, 한국, 경향이 9건. 그리고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7건을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관련 사설을 아예 안 낸 것이 또 특이하게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안 볼란다. 뭐 이런 채널A가 약간 미보도 전략으로 가는 것처럼. 우린 안 볼란다. 마음이 너무 짠하다. 이런 그런 태도가 아닌가. 괜히 말씀 잘못 드렸다가 또 심기 상하실 수 있고요. 이게 또 이재용 편들다가 신동빈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죠. 보도 자체를 안 해볼란다. 그런 태도. 신문사를 접지 그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도에서 이제 특징은 당연히 이제 한겨레는 강하게 이제 비판을 여러 가지 점에서 최순실 중형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삼성과 이제 형평이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신동빈 회장의 그 구속 자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지적을 하고요. 모든 것을 그냥 적절히 보도한 것은 한겨레였고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신 회장 구속에 대해서 위기다, 경제 위기다, 이제 롯데 위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좀 눈에 띄는 것은 계속 중앙일보였거든요. 근데 중앙일보가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위기, 지배구조 변수라는 2월 14일 보도에서 롯데그룹이 10조 원 이상 투자한 해외 사업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최고 의사결정자의 부재는 대규모 인수합병 등이 수반되는 해외 사업에 치명적이다. 특히 롯데그룹의 해외 사업은 신 회장의 개인적인 현지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전망이다. 그리고 지금 말한 평창올림픽도 합니다. 2014년부터 대한스키협회의 회장을 맡은 신 회장은 스키 대표팀에 대대적 지원을 해왔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개막식 이후 계속 평창에 머물며 적극적으로 스포츠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날 재판을 위해 서울에 올라왔던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나면 다시 평창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롯데는 남은 올림픽 기간에는 스키협회 수석 부회장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참 이런 미담을 여전히 지원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내놨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1심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의 그 이런 식의 오버하는 거에 비하면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비교적 약했습니다. 좀 덜한 편이었고 일단 보도량 자체도 그렇고 표현에 있어서도 좀 덜했는데요. 다만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이제 굳이 또 이렇게 생일 얘기를 또 하면서 법정 구속 다음 날인 14일 63번째 생일을 맞는다. 2955년 2월 14일생인 신 회장은 애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원 평창에서 생일을 맞으려고 했다. 대한스키협 회장이자 국제스키연맹 집행위원인 신 회장은 올림픽 기간 알파인 스키와 스키점프, 스노보드, 목을 둔 경기를 참관하고 선수들과 코치,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었다. 뭐 격려했다는 것도 아니고 격려할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롯데 측의 그 보도자료를 잔뜩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화가 난 것은 제가 아까 말한 반정서 뭐 그거잖아요. 반기업 정서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또 중앙일보 보도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안 그래도 우울한 재계에 롯데 쇼크가 전해졌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롯데는 사드 보복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간 고용을 30% 늘린 일자리 모범 기업이다. 신 회장의 공백이 롯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그 배상근 전국 견제인 연합회 전무의 이런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재벌 총수 구속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사상 처음 국내에서 치러지는 겨울 올림픽 와중에서도 기업 패싱 논란이 나오던 판이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기업 패싱 뻥이야 그랬잖아. 참. 한국 기업들이 홍보관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단합니다. 네, 진짜 여기 이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 총수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봐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되냐고 그게. 그렇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모 기업 대표는 뭐 나쁜 짓 했는데 토종 기업이라서 봐줬죠. 실제로 그러고 있군요 또. 네. 안타깝게도. 그리고 사설이 제일 문제인데 중앙일보 사설에 뭐라고 하냐면 제목이 한국 기업들 평창 겨울 올림픽에 떨고 있다. 이게 제목이에요. 평창 올림픽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순항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이 올림픽을 통해 대거 홍보해왔지만 국내 기업은 위축된 분위기다. 그러면서 이런 낮은 자세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지난 13일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도 충격을 던졌다. 그러면서 신 회장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더니 이런 반기업 정서에 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아니 무슨 반기업 정서 죄를 짓지 말라고. 너무 웃겨. 너무 미친. 이런 무슨. 아니 무슨 평창에 가 있으면 못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신 회장은 2014년부터 스키협 회장을 맡았고 올림픽 기간 내내 평창에 머물 예정이었다. 이런 그리고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해. 평창에 계속 그런 훌륭하신 평창에 계신 분을 왜 이렇게 했냐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롯데 그렇게 사람이 없어 딴 사람 보내요.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5G 기술을 선보인 KT의 황창규 회장은 평창에서 홍보관을 개관하는 날 압수수색을 당했다. 아니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거기서 홍보관 도우미로 뭐 일하게 예약이 돼 있었는데 아이고 이런 평창에 가신 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안 되는 데스크 얘기하셨네. 그러면 다 반기업 정선 거지. 중앙일보 진짜 웃겨요. 아니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압수수색을 당하시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 이런 거 쓰면서 안 부끄러운가? 이거 쓰는 분은 이거 사서 쓰는 분은 너무너무 정말 웃기죠. 놀라워. 다들 저는 그래서 지금 신문에서는 이게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중앙일보 혼자 정말 생쇼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신문이 얌전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TV조선 뉴스나 이런 거보다 꼭 이런 부분에서는 신문이 좀 더 세더라고요. 네. 이런 그 기업 빨아들이기. 중앙일보는 자기가 너무 그 기업 거의 그냥 경제 무슨 한국 경제 수준으로 이제 기업 친기업 그 반기업이 아니고 친기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예쁘다. 예. 뭐라고 더 이렇게 심하게 거의 그런 내가 싫어하는 비속어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반기업 정서 마음에 안 들어. 오랜만에 참 놀랍네요.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재밌는 댓글 있다. 제가 읽을게요. 네.
J4725님이 이윤택 고은 XX끼 해봐. 개새끼 해봐 이거 같은데요. 왜 못하죠? 우리한테 왜 그러시죠?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이윤택 개새끼 고은 개새끼. 왜요? 왜 그러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444041님이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네요. 아마 이제 어제 방송을 들으셨나봐요. 이봉우 활동가님의 사랑니 선언으로 모두 맛있는 중화요리 드시게 되었네요. 맛있게 드세요. 내일도 탈탈탈했는데요. 맛있는 중화요리 실제 먹었고요. 저희 탕수육 사주고 커피까지 해서 먹었습니다. 차마 코스 요리를 사달라고 할 수 없었던 게 이거 약속을 그러니까 장난처럼 내기를 걸었을 때 당시에는 봉우 씨가 안 뽑을 거라는 생각을 정말 단 1%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네.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사실 얻어먹고도 좀 미안하고요. 아니요. 언젠가는 꼭 뽑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도 식사를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었다. 네. 하지만 그 빌미가 사랑니가 될 줄은 몰랐다. 네. 물바다님께서 이 땅의 환자들이 완쾌 혹은 사라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건 뭐야? 네. 무슨 환자? 아무튼 뭐 여러 의미에서 환자들이 없으면 좋죠 우리 세상에. 예. PD짱이라고 또 이 물바다님은 제가 볼 때는 자꾸 신분 세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한때는 저를 응원해 주시다가 저희가 탈덕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봉우 친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PD 쪽으로 돌리시는. 친구로 의심받는 건 싫다. 이봉우 친구는 난 싫어. 막 이런 느낌이신가요? 네, 제 친구 괜찮습니다. 네, 뭐 그 심정 이해합니다. 네. 트러스트노우님이 예전에 MBC 정상화 될 때 많은 얼른 이달의 좋은 보도를 탔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은데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네. 라고 하면서 MBC, SBS가 긴장해야 될 듯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바쁘는 후보 역시 많았고요. 네, 정신건강은 제가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정신건강에 영향이 있긴 합니다. 네, 최근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자, 비련공택님께서 처장님 다음에 혹시나 대구 진주권까지 강연 오신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뵈러 가겠습니다. 베나베나 활동가님은 파워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초콜릿 2조각 때문에 PD님을 잡으시려 하다니. 말을 그렇게 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머리띠를 잡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죽이진 않았죠. 봉봉선님은 얼른 사랑니 빼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신경 눌러서 고생 배가 됩니다. 봉 씨는 이미 없어졌다. 네. 이미 많이 눌러가지고 사랑니가 조금 포기했어요. 덜 아파요. 사랑니가 포기했어? 대단하다. 레이니 치세님께서 그러니까 어제 방송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고 MBC가 좋은 보도를 타게 돼서 기쁘다고 또 남겨주셨고 KBS도 얼른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440416님도 역시 MBC가 좋은 보도상을 받은 것이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사이에서 약간 화제네요. 네.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이달의 보도상 받는 것인데 440416님이 KBS 사장 후보 3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마침 저희가 오늘 미디어 스크랩에서 살짝 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이명박이 사면발이 이게 뭐죠? 이명박이 사면발이 그리고 미련곰탱님 등등이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그 한겨레 경찰청 출입기자단 징계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누가 잘못한 것인지 좀 너무 내용이 조금 어려웠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세요. 기자단에 대한 설명이 기자단에 대한 설명.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청 등등의 기관들뿐만 아니고 은행도 그렇고 시청 그 정부 기관들뿐만 아니고 다른 민간 기관들도 기업들도 다 이렇게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회나 이렇게 좀 큰 정부 기관들은 거기 이제 출입처를 등록할 수 있는 언론들도 제한적이죠, 사실은. 이건 기업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나 그런 정부 기관들로부터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일종의 협약을 맺어서 출입처로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출입처로 등록을 하면 이제 출입 기자를 보냅니다, 언론사에서. 뭐 기자들 보면은 나는 사회부예요, 뭐 정치부예요, 뭐 경제부예요 하면은 저 이제 사회부에 속한 기자들은 그 사회부에서 담당하는 기관들이 또 있겠죠. 또 경제부는 주로 기업을 출입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출입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출입처에 이제 여러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그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업들과 언론 보도 또 취재에 있어서 일종의 또 규칙들을 마련하고 그런 세세한 또 이제 일정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출입 기자단이라고 만듭니다.
기자들이 모이는 거야 말 그대로 기자들끼리 의견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해당 기관이나 기업도 그 출입 기자단을 통해서 기자들과 소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통제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통제하기도 편하고 조율하기도 편하고 일정 같은 거. 근데 기자단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 그건 또 아니고 그래서 기자단을 기자들끼리 꾸리게 되는데 거기서도 출입 기자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자들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일종의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를 거치고 자격이 또 있고 네. 규칙이 또 있습니다. 뭐 매체 파워를 본다던가 아니면 그 애가 그러니까 그 기자가 신입 기자가 와서 평소에 그 취직증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취재를 열심히 했는지 맞습니다. 본다던가 아니면 혹은 뭐 얼마나 싹싹하게 하는지를 본다던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 그 해당 기관의 출입처로 등록될 수 있는 언론사도 나름의 자격과 기준을 거쳐야 되지만 출입처가 된 이후에도 그 언론사가 출입 기자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일정한 기준과 자격이 있고 투표를 거쳐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기자들끼리 모여서 또 출입 기자단을 그렇게 꾸리는 건데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한겨레 또는 오마이뉴스의 징계권은 그 출입 기자단, 그 기자들 사이의 규칙을 이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어겼다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기자단 사이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내용을 풀어드렸던 거고. 근데 이 기자단이 좀 그렇게 이런 징계가 좀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기관이 기자단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주고 그러니까 배포하고 맞습니다. 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기자단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배제해서 우리는 그러면 너한테는 이제부터 정보 안 줄 거야라고 그렇죠. 하기 시작하면 정말 딱 배제가 되거든요. 네. 그게 실제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조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도 함께 된 것이고요. 네. 이게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나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출입 기자단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출입 금지를 당하면 사실상 취재 못해요. 굉장히 정보 받기 어렵습니다. 취재도 못하고 그래서 그 출입하는 해당 기자,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해당 기자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도를 했다는 것이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기자들의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 금지 6개월 또는 1년에 해당하는 그런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단도 문제가 참 많은데. 예, 지금 출입 기자단이 저희가 어제랑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일종의 기자 사회에서 권력화되면 고인 권력화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권력화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특히 원칙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있으면 뭐 거기서 내가 만약에 오마이뉴스가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정말 그거는 정말 안 된다. 정말 1년짜리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원칙이 정말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 아마 주저했을 수도 있겠죠. 오마이뉴스 입장에서도. 근데 오마이뉴스에서는 판결문은 법리의 정수고 그리고 사건의 본질과 판단의 논리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왜 비밀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올렸는데 사실 자기네들은 그게 기자단 내규 위반이다. 판결문 전문을 공개 제한하는 것이 기자단의 내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정보 공개 전 국민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시민 모두가 기자인 사회에서 왜 그것이 그 공개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 되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 약속이잖아 이 논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한겨레도 우리가 어제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요즘 뭐 성폭력 문제고 뭐고 여러 가지 할 때 뭐 간행이라는 말로 너무나 나쁜 것들을 다 간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게 우리 기자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깨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징계죠. 오마이뉴스나 한겨레나. 그것도 출입 기자들끼리 그렇게 서로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재판들과 관련한 특히 삼성 관련해서 그런 보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또는 1년이나 취재를 못하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자단 갑질이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지금 그 성폭력 관련돼서 많은 이제 그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보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석희 사장 인터뷰, 손석희 앵커의 인터뷰 중에서 뭐 부적절한 지문이 있었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폭력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실수 중에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좀 지금 막 너무 이걸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성폭력 보도가 지금 이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미투 발언을 하는 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서 퍼나르면서 기사화시키면서 너무 여과 없이 그냥 보도하는 것들도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미디어오늘에서 보도를 하긴 했는데 뭐 저번에 권순택 기자가 그 미디어오늘이 아니고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간사가 활동가가 쓴 글, 그 JTBC의 손석희 앵커는 부적절한 질문을 해야 했는가 뭐 그런 식의 그걸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성폭력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공개하면서 미투 운동에서 자신이 당한 성폭력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언론이 그걸 가져다가 그 표현을 성적 표현, 성폭력 당한 그 구체적인 사안을 일일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잖아요. 미투 운동이. 그러면 그 취지만 잘 살리고 그 성폭력의 구체적인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다 베껴서 쓰려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건 자체를 잘 해결하자는 취지보다는 요거를 또 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인터넷 기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다거나 자극적으로.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이 미투 운동과 여러 가지 성폭력 관련된 것이 논쟁이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그 취지에 맞게 언론이 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도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러네요.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